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진영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족문화연구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전남대 정민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좀 엄살을 부려가지고 자료를 제일 늦게 제출하고 아마 좀 진행하신 분들이 얘기를 좀 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성과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HK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늘 성과 확산의 문제가 인문학이 그동안 뭘 했든지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늘 고민했었거든요. 인문학자들은 논문 쓰고 책 쓰고 발표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 항상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인문학이 이기는 늘 그런 것 같고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새로운 활로가 특별히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0년에 HK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에 원광대학교의 교책연구원이었던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밤새워가면서 연구실에서 자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이제 진행돼서 2010년 12월에 저희는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연구교수 임명이 돼서 거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HK 교수 임명에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1기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이제 끝내고요. 2기 사업을 마침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2기 사업을 하면서는 제가 이제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14년째 HK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나오면 2기 사업이 이제 끝날 건데요. 어떻게 그동안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되게 과제입니다. 그 중간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산이 완전히 깎여가지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1회에서 건국대 당시 통일인문학 원장님이셨던 김성민 원장님이 앞에서 이제 좀 대표 발의하시고 또 저희도 이제 의무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살렸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HK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HK 플러스 사업 하면서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조정훈 교수님 계시는 동북아 인문사연구소 HK 플러스 1 유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 했던 팀들은 HK 플러스 2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사업을 연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HK 3.0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지긴 했지만 아마 기존 팀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신규 팀들이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HK 사업을 계속 해간다는 게 안정적으로 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10년 혹은 7년의 긴 세월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인문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 줄 수 있는 HK 연구교수나 교수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늘 예산이 깎일 것인가 걱정해야만 되고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려해야만 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갔던 것 같고요. 또 학교 내에서도 HK 사업하면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학과 중심으로만 그동안 인문학이 재편되어 왔었기 때문에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수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체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고 아마 HK 연구교수나 교수를 거치면서 소장을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림대 이경구 교수님 정도 빼고는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HK 사업이 10년이 넘었고 2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K 교수들이 소장을 맡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학교와의 관계에서 HK 교수들은 학교에서 주류가 되기 좀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도 그렇게 글로컬 사업에 이제 도전해서 원광대학교는 이제 새로 글로컬 사업 하게 됐는데 글로컬 사업의 내용 중에 교육부 방침이긴 하지만 약 30%에서 35% 정도는 그 무학과 전형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이제는 이제 학과조차도 이제 어찌 보면은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학과가 특별히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형태로 해서 세부 전공화되는 방식으로 인문학이 연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과를 추정했던 인문학의 분야들이 학과가 좀 지금 통합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어디에 의지하고 학문 후속생들이 인문학적인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연구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연구소가 아니라면 학과 학생들을 많이 뽑기 힘든, 특히 지방에 있는 인문학 연구소들, 인문학과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학과를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또 새로운 그 신규 교수들을 뽑기도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인문학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 교수가 더 이상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형태로,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소들이 이제 그나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소들조차도 늘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 성과에 얽매여야만 되고 성과를 표현해내야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아쉽지만 현실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 세대는 다 프로젝트 세대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는 이제 연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먼저 가신 선생님들하고 다른 세대의 인문학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어떤 특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결단이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한강 작가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좀 예전에 박세리라든지 뭐 이렇게 박찬호라든지 또 이런 그 한국의 어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은 또 후학들이 양성됐던 것처럼 또 그런 한강 작가 역할이 앞으로 문학을 해보려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저희 딸도 요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법 소설이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만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제가 전체를 못 보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자그마한 거지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후속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성과 확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과들이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과연 이렇게 나열식으로 될 것 같아서도 아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기 사업을 이제 하면서 1기 사업 때 했던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기 사업 때는 이제 마음인문학이라는 아젠다 자체를 걸어내는 것 자체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마음이라는 주제는 종교 사회 분야에 혹은 역사, 문학 모든 분야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고 너무 크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10년간 혹은 그 당시에는 30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 계획 동안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제안을 하고 나니까 이후부터는 마음 공부,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또 귀한 현상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아젠다를 제안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 아젠다를 처음 지금 HK 처음 했던 사업 10년 했던 사업하고요. 2기 사업의 내용이 이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인문학은 인류 정신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인문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인간의 위기고 인간의 위기는 결국 마음의 위기다. 그래서 이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근원적 성찰과 통합적 이해, 인간과 사회와 세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아젠다를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사상 분야, 치유 분야는 지금 의료 기반이 저희 학교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의대 한의대 분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공동연구원을 구성해서 치유 분과를 구성했고요. 도야 분야는 이제 그걸 프로그램화 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 관련한 분들 혹은 이제 심리학 관련한 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자문화지도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문화지도로 만들어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아젠다를 구성했었고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자문화지도는 좀 큰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나 보편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반기 넘어갈 때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형태로 계획을 좀 세웠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쪽 교육 파트, 그다음에 사회적 대외 협력 파트, 그다음에 플랫폼 파트 해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파트를 구성했고요. 실제 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년간 했던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건가가 두 과제가 됐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마음공부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마음공부 모델에서 기반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시키고 효과 검증과 평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면서 마음주도사를 양성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뭐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강원대학교가 인문치료 분야를 개척해 나갔었거든요. 강원대가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3년 정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과학연구원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인문치료 분야에 그 훌륭한 분들 모시고 그쪽 개척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분야의 활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어떤 시비가 생겼냐면요. 치료란 말을 왜 인문학에 쓰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저희도 나중에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치유라는 말을 썼었어요. 지금도 이제 경희대에서 통합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학연구소하고 한의학연구소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공동연구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제 과감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 분야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지금 치유조차도 민간 자격증에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 속에서 쓸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치유라는 분야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동으로 저희하고 여기 지금 전남대학교에 지금 여기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호남학연구원 있죠. 거기에 HK 사업단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성인문학을 했었기 때문에 3개 학교가 꽤 오랫동안 치유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동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학술대회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실천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으로, 마음 운동으로 그다음에 마음의 산업으로 연결되도록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특 하나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 자립까지 연두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자립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립 기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연구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학술지라든지 청소를 판매하는 비용 정도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은 뭐 별도의 문제라고 하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국가 지원을 받는 예산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책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매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이후에 풀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제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확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물론 다양하게 찾아보면 있겠지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면서 이제 마음주도사들을 약 4,5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공부방, 그 다음에 지역의 마음 학교를 개설해서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마음주도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착화 사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 마음 공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교육 현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자립 기반 마련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대학 발전 기금을 낼 때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 사업을 할 때 뭐랄까 시드머니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젠다 개념도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자립 기반 때문에 고민했던 것인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몇 년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상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을 뛰어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만 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좀 바꿔놨습니다만 처음 계획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이거 뭐 수치긴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 사업하면요 책이 한 40권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엔 다른 연구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7년 사업을 했던 그 한중강 연구원도 30권 이상 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나고 물론 이제 그 SCI급 그 학회지에 내기 위해서 외국과 이제 협동 연구나 공동 연구 같은 거 함께 진행하면서 SCI급 논문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인문 분야만 단독으로 가지고는 뭐 AHCI급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논문 낼 수 있는 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 쪽은 워낙 SCI급이 다 그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등재 후보지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다고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도 등재 후보지 등재한 경우는 그 업적에 등록하지 않아 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전에 HK 등재 후보지 냈던 분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문 분야에 잘 맞지 않은 정책들이 계속 인문 분야에 강요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젠다 성과들을 때 보고하면서 좀 나열했던 것인데요. 이 중에 그 마음공부 기반은 유아 인성교육 오픈마인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제협동연구로 해가지고 오픈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한국에 적용시키는 한 3년간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심리학이나 이런 인성 혹은 마음과 관련된 연구들은 외국 사례들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부터 중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노인들까지 실제 저희들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 마음 연구, 중학생 마음 연구는 책으로 나왔거든요. 대학생 마음 연구도 이제 2기 사업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마음 공부 공동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마음 공부가 현재 유럽이나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유럽이나 서구 사회권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했고요. 저희도 학술지를 지금 내고는 있지만 좀 뒤늦게 저희가 엄불교 산학연구원에서 독립하면서 마음연구소가 별도로 이제 독립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기존의 연구소에서만 그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간에 독립을 하게 돼서 별도의 학술지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착화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착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심심풀이 같은 경우 2013년에 학구평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공동연구 평가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한 4차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국적으로 약 3,000에서 4,000명 정도 매년 중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양한 이제 취약층 대상으로 많이 했고요. 여기 5.18 계엄군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하고 함께 2차례에 걸쳐서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고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